강릉 초당의 바람은 짭니다. 파도는 늘 같은 자리에서 부서지는데 그 소리는 날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1563년 강릉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초희. 훗날 사람들은 그녀를 헌안설원이라 부릅니다. 집안은 글로 이름을 세웠습니다. 사랑방에는 먹향이 늘 배어 있고 종이는 바람만 스쳐도 사각거렸습니다. 어른들이 글을 논할 때면 문장이 먼저 오가고 사람이 뒤따랐습니다. 초희는 오빠 봉과 동생 균 곁에서 글을 익혔다고 전해집니다. 따로 가르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집에서는 글이 먼저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붓을 잡습니다. 손이 작아 붓대가 어른 것처럼 보입니다. 곁에서 계집종이 조심스레 말립니다. 아기씨, 손에 먹이 묻사옵니다. 초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첫 획을 눌렀습니다. 먹이 번지는 자리에 마음이 잠깐 멈춥니다. 마치 글이 아니라 무언가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요. 기록에는 초희가 8살에 광안전 대곡로 상량문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그 글이 명문이라 하여 여러 사람이 보기를 청했다는 말도 함께 따라옵니다. 상량문은 집에 대들보를 올리는 의식에 쓰는 글입니다. 그러니 아이의 문장이 대들보처럼 세상 밖으로 올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초희가 글을 쓴 날과 소문이 도는 날 사이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짧아서 더 위험한 시간입니다. 서시댁에 신동이 있다더라. 어린 것이 상량문을 썼다더라. 말은 문지방을 넘고 골목을 지나 장터까지 굴러갑니다. 집안 어른들은 처음엔 웃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칭찬이 커질수록 시선이 더 많이 몰리니까요. 초이는 그 시선을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글이 사람을 살리는 때도 있지만 글이 사람을 다치게도 한다는 것을요. 또 전해오는 말로는 초이가 이달에게 한시를 배웠다고도 합니다. 쟤네는 갑자기 떨어진 불씨가 아니라 오래 태운 등잔 같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여인의 글은 늘 조건을 달고 움직였습니다. 집안의 빛이 되기도 하고 집안의 비밀이 되기도 했습니다. 초이는 종이를 덮습니다. 덮는 손이 조심스럽습니다. 마치 글이 아니라 이름을 덮는 것처럼요. 그날 밤 바닷바람이 다시 창호지를 흔듭니다. 초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글이 나가면 나는 어디에 남지? 대답은 없습니다. 다만 먹향만 남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다음 문장이 초희의 손끝에서 천천히 자랍니다. 소문이 한번 돌고 나면 집은 더 조용해집니다. 바깥이 떠들수록 안쪽은 숨을 죽입니다. 초이는 그 조용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린 마음으로도 어렴풋이 합니다. 칭찬은 기쁨이지만 칭찬이 커지면 시선이 되고 시선은 곧 규칙이 된다는 것을요. 사랑방에서는 여전히 그리워갑니다. 오빠 봉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동생 균의 목소리는 빠릅니다. 두 사람은 같은 글을 읽어도 다르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무게로, 한 사람은 날로. 초희는 문틈에서 그 소리를 줍습니다. 주워 담는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누가 가르친다고 선언하지 않아도 그 집에서는 문장이 매일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초희는 그 흘러넘침 속에서 자랍니다. 어느 날 오빠 봉이 초희를 부릅니다. 이리 오너라. 초희는 잠깐 망설입니다. 이리 오너라는 말은 따뜻할 때도 있지만 그날은 어쩐지 시험처럼 들립니다. 초희가 다가서자 오빠 봉은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놓습니다. 초희가 한 번쯤 본 적 있는 글입니다. 어른들이 소문으로 말하던 바로 그 글입니다. 초이는 종이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한번 아래로 내립니다. 오빠 봉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만 그 말끝은 단단합니다. 네 글이 바깥으로 나갔다. 초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로 대답합니다. 제가 나가게 했나요? 오빠 봉은 잠깐 숨을 고르고 종이 끝을 손가락으로 탁 가볍게 누릅니다. 글은 한번 나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더 잘 써야 한다. 그 말은 칭찬 같으면서도 경고 같습니다. 초이는 그날 처음으로 느낍니다. 글은 재주가 아니라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그 무렵 집안에 낯선 선비가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이름은 이달이라 합니다. 말투가 다정한 편은 아닌데 문장 앞에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초이는 그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사랑방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말이 줄고 눈이 종이로 모이고 숨까지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처음 수업날 이달은 초이에게 묻습니다. 시는 무엇이냐? 초이는 대답을 알고도 바로 내놓지 않습니다. 정답을 말하는 순간 틀릴까봐 두려운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초이는 대신 종이를 바라봅니다. 종이는 늘 그렇듯 흰데 그 흰색이 오늘은 더 무섭습니다. 이달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주는 대신 보여줍니다. 이달은 붓을 들어 한 줄을 씁니다. 획이 짧고 단단합니다. 글씨가 사람처럼 보입니다. 시는 마음이지만 마음을 그대로 내놓으면 시가 아니다. 마음을 다듬어 모양을 만든 것이 시다. 초이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되뇌입니다. 마음을 다듬어 모양을 만든다.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오래 남습니다. 마치 앞으로 평생 붙잡게 될 문장처럼요. 수업은 늘 짧고 정확합니다. 이달은 칭찬을 아끼고 대신 고쳐줍니다. 초이가 한 구절을 내밀면 이달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붓끝으로 여기를 찍습니다. 이 대목은 힘이 있다. 그런데 끝이 흐린다. 초이는 그 말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걸 느끼면서도 동시에 숨이 트이는 걸 느낍니다. 힘이 있다라는 말이 허락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초이는 책을 붙듭니다. 낮에 배운 걸 잊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만큼은 시선이 덜 아픕니다. 누가 쳐다봐도 초이는 책 속으로 숨을 수 있으니까요. 초이는 길고 기이한 이야기가 많은 책을 좋아합니다. 이야기가 길수록 현실이 멀어져서 좋습니다. 마당과 부엌과 규칙에서 조금 떨어져 나갈 수 있어서요. 초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이 너무 좁으면 사람은 이야기로 숨을 쉰다고. 어느 밤 초이가 책장을 덮고 멍하니 앉아있자 계집종이 촛불을 갈아줍니다. 초이는 촛농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다가 문득 묻습니다. 사람들은 왜 내 이름을 묻지? 계집종은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입니다. 초이는 그 침묵을 보며 더 확신합니다. 이름은 글보다 더 위험한 것이구나. 며칠 뒤 오파봉이 다시 말합니다. 네 글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초이는 조심하라는 말이 쓰지 말라는 말처럼 들려서 목이 잠깐 막힙니다. 그런데 오빠봉은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조심하되 멈추지는 마라. 그 말이 초이의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조심하되 멈추지 마라. 초이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 접어놓습니다. 종이를 접어 숨기듯이요. 그리고 그 접힌 문장 위에 다음 시를 올립니다. 그날 이후 초이는 더 깊이 쓰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만든 시선과 수업이 만든 규칙과 책이 만들어주는 탈출로가 한꺼번에 초이를 밀어올립니다. 초이는 아직 모릅니다. 이 글들이 훗날 어디까지 가게 될지,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사람들은 글만 붙잡고 이름은 놓쳐버리려 한다는 사실을요. 다만 초이는 압니다. 지금 자기 손끝에서 어떤 세계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그 세계는 바닷바람처럼 차갑기도 하지만 그 바람 덕분에 숨이 더 깊어지기도 한다는 것을요. 강릉의 바다는 늘 거기 있었는데 혼이는 바다를 옮겨버립니다. 초이가 자라던 초당의 바람은 익숙했지만 시집이라는 말은 바람의 결부터 바꿔놓는 말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초이는 대략 15살 무렵 안동 김씨 가물에 김성립과 혼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혼인 자체가 드문 일은 아니었으나 초이에게는 문장을 쓰는 손이 새로운 집안의 규칙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홀렛날 집안은 분주합니다. 붉은 천이 오가고 향 냄새가 방 안에 고입니다. 초이는 웃어야 할 자리를 알고 고개를 숙여야 할 자리를 압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자꾸 딴 데로 갑니다. 그 마음이 향 쪽이 아니라 종이 쪽으로 갑니다. 사랑방에서 들리던 문장들이 떠오릅니다. 오빠 봉의 목소리, 동생 균의 숨가쁜 말투, 그리고 이달이 남기고 간
고쳐 쓰라는 눈빛까지. 초이는 속으로 되냅니다. 조심하되 멈추지 말라. 그 문장은 아직 초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초이가 가마에 오르려 할 때 계집종이 치맛자락을 정리하며 납게 말합니다. 아기씨, 종이랑 붓은 챙겨가시렵니까? 초이는 잠깐 대답을 망설입니다. 종이와 붓이 짐이 될지 숨이 될지 그건 가보기 전엔 모릅니다. 초이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입니다. 말 대신 손끝으로 보자기 매듭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가마는 출발합니다. 초이는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딸이 아내로 바뀌는 시간을 통과합니다. 바깥 풍경은 지나가는데 마음은 자꾸 뒤로 남습니다. 초당의 창호지와 먹향, 그리고 신동이라는 말이 남긴 시선까지. 시댁 대문을 넘는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선의 하늘 아래인데도 숨쉬는 법이 달라집니다. 인사, 절, 대답의 속도, 웃음의 크기까지 모든 것이 규칙이 됩니다. 초이는 그 규칙을 거슬러 싸우기보다 먼저 배웁니다. 배우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걸 이 집은 빨리 가르칩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합니다.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초이는 누군가의 눈이 어디에 오래 머무는지를 알아차립니다. 손끝, 발끝, 말끝, 그리고 보자기 쪽. 남편 김성립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서늘한 사람이라기보다 밖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이란 느낌입니다. 초이는 그 눈빛이 어쩐지 집안의 눈빛과 닮아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개인의 눈빛이 아니라 체면의 눈빛. 어느 날 밤, 초이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칩니다. 바람이 들지 않도록 창호를 더 닫고 등잔불을 조금 낮춥니다. 먹을 가는 소리가 크게 들릴까봐 손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마치 글이 아니라 죄를 준비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멈춥니다. 초이는 붓을 내려놓고 숨을 죽입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기침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기침은 말보다 더 단단한 경고처럼 방 안에 남습니다. 초이는 종이를 덮습니다. 덮는 손이 조심스럽습니다. 글을 덮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덮는 것처럼요. 초이는 그날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낍니다. 글이 밖으로 나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막는 손도 하나가 아니라는 것. 혼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초이의 삶은 이제 글이 살아남는 방법을 바꾸는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멀리, 그리고 더 외롭게. 시집살이는 계절을 바꿉니다. 봄이 와도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고 여름이 와도 방 안 공기는 늘 서늘합니다. 초희는 어느 순간부터 날씨보다 눈치를 더 먼저 셉니다. 언제 웃어야 하는지,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 언제 손을 멈춰야 하는지. 시어머니는 말수가 적습니다. 말이 적은 대신 규칙이 많습니다. 초희는 그 규칙을 빠르게 외웁니다. 며느리로 살아남으려면 글보다 규칙이 먼저라는 걸 이 집은 매일 확인시켜 줍니다. 아침상은 늘 단정해야 합니다. 그릇의 간격, 국의 간, 숟가락의 방향까지 조금만 어긋나도 공기가 굳습니다. 초희는 그 굳는 순간을 너무 잘합니다. 초희는 어릴 적부터 시선을 배웠고 시집에서는 그 시선이 더 날카롭게 자랍니다. 남편 김성립은 바깥일이 잦습니다. 집안에 있어도 마음은 밖에 있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초희는 그 거리를 손으로는 메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말로도 어렵습니다. 말은 늘 누군가의 귀를 먼저 만나니까요. 어느 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옵니다. 술 냄새가 옷깃에 얇게 붙어 있습니다. 초희는 묻고 싶습니다. 어디에 다녀왔는지, 왜 이렇게 늦었는지, 왜 집안의 숨을 모르는지. 그러나 초희는 묻지 않습니다. 묻는 순간 부부의 말이 아니라 집안의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희는 대신 등잔을 조금 더 낮춥니다. 불빛이 낮아지면 방 안의 그림자도 길어집니다.
그림자가 길어지면 초희는 그 안에 숨을 수 있습니다. 초희가 종이를 꺼내려는 순간 계집종이 문턱에서 멈춰섭니다. 계집종은 초희의 눈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초희는 압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라는 뜻이라는 걸요. 초희는 종이를 다시 접습니다. 종이는 얇은데 접을 때마다 무겁습니다. 종이를 접는 게 아니라 숨을 접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말이 아주 짧게 떨어집니다. 쓸데없는 것을 붙들지 마라. 무엇이 쓸데없다는 말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글입니다. 붓입니다. 초희의 손끝에 붙어 있는 세 개입니다. 초희는 고개를 숙이고 예라고 대답합니다. 대답이 너무 쉽게 나와서 초희는 스스로가 놀랍니다. 사람은 오래 참으면 참는 말이 먼저 몸에 붙는다는 걸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날 밤 초희는 혼잣말을 삼킵니다. 삼키지 않으면 튀어나올 말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초희는 다른 방식으로 숨을 쉽니다.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듭니다. 종이가 없어도 문장은 생깁니다. 붓이 없어도 리듬은 남습니다. 초희는 그 리듬으로 자기 마음을 붙잡습니다. 초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느낍니다. 이 집에서 글은 재주가 아니라 사치로 보인다는 것, 그리고 여인의 재주는 칭찬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 하지만 초희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바깥으로 내놓는 대신 안쪽으로 더 깊이 씁니다. 낮에는 며느리의 손으로 살고 밤에는 시인의 마음으로 살아봅니다. 두 삶이 한 몸 안에서 서로를 밀어내고 끌어안습니다. 초희는 그 사이에서 조금씩 달아갑니다. 초희는 아직 모릅니다. 이 고독이 훗날 어떤 시를 낳게 될지. 다만 확실히 압니다. 이 집안에서 초희에게 남은 마지막 숨구멍은 결국 글이라는 것을요. 초희는 어느 날부터 기쁜 소식보다 급한 소식에 더 먼저 반응하는 몸이 됩니다. 대문 밖 발소리가 빨라지면 가슴이 먼저 뛰고 손이 먼저 굳습니다. 그건 예감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불행은 한 번 오면 사람을 예민하게 길들이니까요. 친정에서 편지가 옵니다. 봉투는 얇은데 손에 쥐는 순간 무겁습니다. 초희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고 등잔불을 낮춥니다. 종이를 펼치는 손끝이 떨립니다. 글씨는 반듯한데 문장 사이사이에 숨이 없습니다. 초이는 한 줄을 읽고 멈춥니다. 다시 읽습니다. 끝까지 읽지 못하고 종이를 접습니다. 접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초이는 자기 숨까지도 미어집니다. 그날부터 초이는 밥을 짓다가도 멍해지고 물을 길어오다가도 제자리에서 잠깐 멈춥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초이를 오래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래 바라보는 것 자체가 허락이 될 수 있으니까요. 대신 짧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려면 손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초이는 예 라고 대답합니다. 대답은 늘 쉽게 나옵니다. 마음은 늘 늦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방 안 공기가 조금 가라앉을 무렵 또 다른 소식이 옵니다. 이번에는 말로 옵니다. 계집종이 문턱에서 멈춰서서 입술을 달싹거리다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마님, 밖에서. 계집종은 끝을 맺지 못합니다. 끝을 맺는 순간 그 말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이는 계집종에게 더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마루로 나가 앉습니다. 나뭇결이 차갑습니다. 초이의 손바닥이 그 차가움에 붙습니다. 어느 밤 초이는 아이가 잠든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잠든 게 아니라 조용한 겁니다. 초이는 그 차이를 너무 늦게 배웁니다.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려다 손을 거둡니다. 만지면 체온이 아니라 죄책감이 먼저 느껴질 것 같아서요. 초이는 방을 나와 등잔 앞에 앉습니다. 종이를 펼칩니다. 붓을 듭니다. 먹을 갑니다. 먹을 가는 소리는 작아야 하는데 그날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초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와 겹쳐서요. 초이는 울음을 글로 바꿉니다. 울지 않아서가 아니라 울어도 아무것도 되돌아오지 않아서입니다.
글은 되돌아오지 않지만 적어도 남습니다. 며칠 뒤 초이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데도 눈물이 더 뜨겁습니다. 초이는 작은 흙무더기 앞에 섭니다. 그 흙은 새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새 것이라서 더 잔인합니다. 초이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어루만집니다. 흙이 손톱 밑으로 들어옵니다. 초이는 그 흙을 떼어내지 않습니다. 떼어내면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요. 등 뒤에서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면 초이의 슬픔이 부부의 일이 되고 부부의 일은 곧 집안의 일이 되니까요. 남편은 늘 그 경계에서 멈추는 사람입니다. 초이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 말합니다. 여보, 사람은 이렇게 비워져도 사는 겁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건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고 알면서도 말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초이는 그 침묵이 더 무섭습니다. 밤이 되면 초이는 다시 종이를 꺼냅니다. 이번엔 문장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문장이 나오지 않을 때 초이는 깨닫습니다. 글이 숨구멍인 줄 알았는데 숨구멍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요. 숨이 너무 막히면 글도 막힙니다. 초이는 종이를 접고 다시 펼치고 또 접습니다. 접었다 펼치는 사이마다 마음이 조금씩 닳습니다. 닳는 마음을 붙잡으려다 초이는 아주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남깁니다. 내가 잃은 것은 아이만이 아니다. 그리고 초이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봅니다. 잃은 것은 아이만이 아니라 계절이고 믿음이고 말이었으니까요. 초이는 이제 압니다. 이 집에서 여인의 슬픔은 길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슬픔이 길어지면 일손이 멈추고 일손이 멈추면 집안이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초이는 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더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초이가 조용해졌다고 말하겠지만 초이는 알고 있습니다. 조용해진 게 아니라 안쪽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더 커진 것뿐이라는 것을요. 봄이었는데도 방 안은 차갑습니다. 초이는 그 차가움을 탓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얼어붙는 날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어느 날 새벽 초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물을 데우고 손을 씻고 머리를 빗습니다. 깨끗한 옷을 꺼내 입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계집종이 문턱에서 멈춰 섭니다. 마님, 어찌 이리 일찍... 초이는 웃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합니다. 종이를 좀 가져오너라. 그리고 불씨도. 계집종의 눈이 흔들립니다. 불씨라는 말이 밥 짓는 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계집종은 한 번 더 묻고 싶어 하지만 묻지 못합니다. 이 집에서 여인의 결심을 캐묻는 건 불에 손을 넣는 일과 비슷합니다. 초이는 종이를 펼칩니다. 종이 위에는 초이가 숨겨 살려온 말들이 누워 있습니다. 어느 장은 얌전하고 어느 장은 날카롭고 어느 장은 울음처럼 젖어 있습니다. 초이는 그것들을 한 장씩 넘기지 않습니다. 오래 보면 흔들릴 것 같아서요. 그때 남편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발소리는 멈칫했다가 다시 움직입니다. 남편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그가 해야 할 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부부의 말이 아니라 집안의 말이 될 테니까요. 초이는 문 쪽을 보지 않은 채로 말합니다. 내가 남긴 말들은 오늘로 끝내고 싶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 대신 숨을 한번 길게 내쉽니다. 초이는 그 숨을 듣고 더 확신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맡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지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초이는 불씨를 받습니다. 불꽃은 작습니다. 그러나 종이는 작지 않습니다. 종이는 한 번 불붙으면 빠릅니다. 초이는 길꽃을 종이 끝에 가져갑니다. 첫 장이 타오르는 순간 먹향이 아닌 다른 냄새가 방 안을 채웁니다. 말이 타는 냄새입니다. 계집종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마님. 초이는 고개를 아주 작게 저읍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울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초이는 종이를 불에 넣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불은 배가 부른 것처럼 커졌다가 금세 가벼워진 재를 남깁니다. 재는 손끝에부터 검게 묻습니다. 초이는 그 검은 흔적을 닦지 않습니다. 지우는 일은 이제 지쳤습니다. 그러다 초이는 마지막으로 한 묶음을 꺼내어 손에 줍니다. 그 묶음만은 굴에 넣지 않습니다. 눈이 잠깐 흔들립니다. 흔들리다가 다시 단단해집니다. 이건 초이는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묶음을 문 밖으로 내밉니다. 문 밖 어딘가에 서 있는 동생이 있다는 듯이 초이는 손을 벗습니다. 가져가거라. 방 안에 아주 잠깐 정적이 생깁니다. 그 정적은 허락이 아니라 결단의 틈입니다. 누가 그 틈을 잡느냐에 따라 말들이 전부 사라질 수도 있고 일부는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초이는 재가 되어 내려앉는 종이들을 바라봅니다. 눈물은 나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말라버린 사람의 얼굴입니다. 초이는 낮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건 글이 아니었구나. 불이 꺼지고 재만 남습니다. 방 안은 더 조용해집니다. 초이는 그 조용함 속에서 잠깐 눈을 감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창호지를 스칩니다. 초단의 바람과 비슷한 결입니다. 초이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내 이름도 쉬게 해다오. 그리고 초이는 더 이상 종이를 찾지 않습니다. 종이를 찾지 않는 대신 누군가가 종이를 들고 나갈 것 같은 예감을 마음속에 남깁니다. 말은 불로 끝나기도 하지만 사람 손을 타고 살아남기도 하니까요. 불은 다 태웠는데 말은 다 타지 않습니다. 초이가 떠난 뒤 집안에는 제 냄새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글이라는 소문입니다. 소문은 이상하게도 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이 지나간 자리에서 더 또렷해집니다. 동생 균은 누이의 방을 오래 바라봅니다. 빈 자리는 늘 사람을 늦게 때립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아닌 척 살 수 있지만 밤이 되면 그 시의 리듬이 귀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누이가 먹을 갈던 속도, 붓끝이 멈추던 자리, 종이를 접던 손끝까지 다 남아있는 것처럼요. 균은 알고 있습니다. 누이는 글이 남는 것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이가 원한 건 아마도 이름이 닫히지 않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반대로 굴러갑니다. 이름을 숨기면 글이 더 떠돕니다. 글이 떠돌면 더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어느 날 한 성에 사신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옵니다. 사신이 오면 조선의 문장가들은 숨을 고르며 붓을 닦습니다. 말이 오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책이 오가고 시가 오가고 사람의 평가가 오가니다. 조선의 글이 중국의 눈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균은 망설입니다. 누이의 글을 다시 꺼내는 순간 누이의 유언을 어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꺼내지 않으면 누이의 글은 남의 이름 아래에서 더 멀리 떠돌 수도 있습니다. 균은 결국 선택합니다. 불에 타지 않고 살아남은 몇 장을 정리합니다. 정리란 말은 공손하지만 실은 결단입니다. 어떤 실은 살리고 어떤 시는 접고 어떤 시는 이름 없이 남겨두는 결단. 사신이 머무는 자리로 균이 찾아갑니다. 그곳의 공기는 묘하게 맑습니다. 조선의 공기 속에 중국의 공기가 섞여 들어와서요.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 듯 못 알아듣는 듯 웃음으로 간격을 메웁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종이가 나옵니다.
종이는 언어보다 빠르고 체면보다 정직합니다. 균은 종이를 내밉니다. 말은 길게 하지 않습니다. 길게 하면 변명이 되니까요. 조선에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사시는 종이를 받습니다. 눈이 종이를 스쳐 지나가다가 잠깐 멈춥니다. 멈추는 자리에서 균의 심장도 같이 멈춥니다. 사신이 감탄하면 기쁜 일인데 그 감탄이 커지면 또 다른 소문이 될 테니까요. 누이가 가장 싫어하던 것이 다시 시작될 테니까요. 사신은 조용히 말합니다. 기이하군. 그 한마디는 칭찬이기도 하고 경계이기도 합니다. 기이하다는 말에는 늘 구경의 냄새가 섞이니까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이 균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 시는 공기가 다르오. 공기가 다르다. 그 말은 조선의 바람이 중국의 종이에 닿아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균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누이의 바람이, 누이의 숨이 이제 바다를 건너는구나. 그 후로 이야기는 빠르게 흘러갑니다. 종이는 복사되고 필사되고 묶입니다. 이름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다뤄지지만 글의 힘은 숨기지 못합니다. 중국의 문사들이 그 글을 보고 서문을 붙이고 제목을 붙이고 마침내 한 권의 책으로 엮이기 시작합니다. 조선에서는 여인의 글이 집안의 수치가 될까 두려워 숨겼는데 바다 건너에서는 조선의 여인이 쓴 시가 문장의 진귀함으로 읽힙니다. 균은 그 모순이 싫으면서도 동시에 속이 뜨거워집니다. 조선의 글이 중국 문단에서 통한다는 사실은 어느 시대든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균은 마음속으로 누이에게 말합니다. 누이, 이제는 숨기기만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되찾는 싸움입니다. 누이의 글이 남의 이름으로 떠돌지 않게, 조선의 글이 조선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바다는 넓습니다. 그러나 글은 바다보다 더 멀리 갑니다. 초희가 살아서 끝내 넘지 못했던 문지방을 초희의 문장이 먼저 넘어갑니다. 바다 건너에서 먼저 불린 이름은 결국 다시 바다를 건너 돌아옵니다. 초희가 떠난 뒤 누이의 글은 불에 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글은 이상하게도 없어진 뒤에 더 멀리 갑니다. 누군가가 숨겨둔 몇 장, 누군가가 베껴둔 몇 줄, 누군가가 기억해둔 리듬이 모여 한 사람의 생을 다시 세상 앞으로 끌어냅니다. 동생 균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압니다. 글이 살아남는다는 건 누이의 마음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글이 남의 이름 아래로 떠돌지 않게 하려면 책이라는 형태로 붙잡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균은 결국 후자를 택합니다. 누이의 이름이 다치지 않도록 지키려 했던 방식이 아이러니하게도 누이의 이름을 더 멀리 보내는 길이 됩니다. 중국에서 먼저 간행되어 조선의 한 여인 시인이 중국 문단에 알려졌다는 이야기는 조선 사람의 자존심을 한 번쯤 세우는 대목입니다. 조선 안에서는 여인의 글을 조심스러워했는데 바깥에서는 그 문장을 공기가 다르다고 읽어냈으니까요. 조선의 문장이, 조선의 여인이 중국의 눈을 넘어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이의 책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고 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집 안에서 숨죽이던 글이 동아시아의 시장과 서재를 다니는 글이 됩니다. 초희가 살아서는 넘지 못했던 길을 초희의 문장이 대신 걷습니다. 일본에서는 1711년에 난설원집이 간행되어 애송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의 여류 시인이 일본 열도에서까지 책으로 읽혔다는 사실은 묘하게 서늘하면서도 뜨겁습니다. 초희의 삶이 서늘했기에 그 문장이 더 뜨겁게 읽혔을지도 모릅니다. 초희는 살아있을 때 이름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혼자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름은 가족의 손을 타고 사신의 길을 타고 인세의 길을 타고 마침내 시대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균은 가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누이의 유언을 어긴 것인가?
아니면 누이의 이름을 살린 것인가? 답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과는 또렷합니다. 초희의 글은 불에 다 타지 않았고 조선의 문장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한 개인의 억울함이 끝내 책이라는 형태로 돌아와 조선의 이름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희는 더 이상 어디에 남지를 묻지 않아도 됩니다. 남는 자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종이 위에, 책등 위에, 그리고 바다 건너 사람들이 조선의 글을 말할 때 그 한가운데 세상은 한 번 잊고 또 한 번 기억합니다. 초이의 이름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조심해야 했고, 죽은 뒤에는 더 오래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흐르자 사람들은 뒤늦게라도 돌려놓는 일을 시작합니다. 글이 아니라 이름을,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을요. 지금 초이는 바다 가까운 강릉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초이의 무덤은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조용한 산자락에 봉분이 있고 그 옆에는 바람이 지나갑니다. 바람은 말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자꾸 말을 낮춥니다. 낮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한때 그 무덤은 다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길이 새로 나면서 무덤도 옮겨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장이라 부릅니다. 이름을 지키려던 사람은 생전에 떠밀렸고 무덤마저도 시대의 길에 떠밀린 셈입니다. 그런데 그 떠밀림이 이상하게도 기억의 다른 시작이 됩니다. 옮겨진 자리에서 사람들은 더 분명히 묻기 시작하니까요. 왜 이 사람이 여기 있는지, 왜 이제야 우리가 이 사람을 찾는지. 강릉에는 또 다른 자리도 있습니다. 초당동에 허균과 허난설원 남내를 기리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은 밝습니다. 글이 숨겨지던 집안의 공기와 달리 이곳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 걷고 읽고 멈춥니다. 예전에는 문지방을 넘는 말이 위험했다면 지금은 문지방을 넘는 발걸음이 기억이 됩니다. 공원에는 생가터가 있고 기념관이 있고 시비와 산책길이 이어집니다. 초이의 문장은 이제 숨어서가 아니라 세워서 읽힙니다. 누가 누구를 볼까 두려워 고개를 숙이던 시대에서 그를 보려고 고개를 드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초이는 살아서 물었습니다. 글이 나가면 나는 어디에 남지? 세상은 늦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초이의 이름은 그 길을 탔고 우리는 그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한 번은 그 사람이 사라진 뒤에. 초이는 생전에 늘 조심 속에 살았습니다. 조심은 규칙이었고 규칙은 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야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조심만으로는 남는 것이 없다는 걸요. 남는 것을 만들려면 결국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는 걸요. 요즘의 사람들은 책을 손에 쥐고도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썼는지, 어떤 삶이었는지, 왜 그런 문장이 나왔는지. 그 질문은 늦었지만 늦어서 더 간절합니다. 누군가는 초이의 이름이 붙은 길을 걸어 들어가고 누군가는 묘 앞에서 말을 낮춥니다. 누군가는 전시실에서 유리 너머의 글씨를 읽다가 갑자기 숨을 고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아주 잠깐 조선의 한 방으로 돌아간 기분이 됩니다. 먹향이 남아있고 창호지가 흔들리고 한 여인이 종이를 덮던 그 순간으로요. 왜 그 시절엔 이 사람이 숨었어야 했을까를 묻는 시선입니다. 초희는 한번 태워버린 말들을 떠올립니다. 태우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태우면 다들 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제가 된 뒤에도 남습니다. 쟤는 흩어지지만 흩어진 제가 모여
다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조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문장이 국경을 넘고 시대를 넘고 다른 나라의 서재에도 걸려 앉았으니 초희가 남긴 것은 개인의 슬픔만이 아니라 조선 문장의 힘이기도 합니다. 초희는 묻고 또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남지? 이제 그 질문은 바뀝니다.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초희의 이름은 지금도 완벽히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마다 우리가 같이 떠올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재능을 위엄으로 보던 시대, 이름을 지우며 글만 팔던 시대, 그리고 너무 늦게 박수를 치는 우리의 버릇까지.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초희를 읽는 순간, 초희는 더 이상 혼자 숨지 않습니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짭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맞는 사람의 자세는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숨기기보다 고개를 들어 읽습니다. 그리고 읽는다는 건 결국 다시 부르는 일입니다. 초희를, 난설언을, 조선의 문장을. 조선의 문장은 우리가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대저, 보배로운 덮개는 허공에 매달리고 구름술에는 속된 경계를 훌쩍 넘나들며 은빛 누각은 해를 받아 눈부시고 노을들 보는 티끌 같은 세상 밖으로 솟아오르니 사람이 다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이 스스로 짓고 신선이 거들어 세운 듯하다. 주인은 이름을 옥책에 올린 몸이라 용을 타고 태청을 노가고 학을 타고 삼도를 지나며 천년도 한낮의 꿈처럼 여기다가도 한 번 잘못 읽은 글 한 줄에 속세로 내려와 붉은 인연줄에 발이 묵힌 것을 뉘우치고 다시 붉은 해와 붉은 먼지를 벗어던져 자줏빛 궁에 돌아가고 싶어하며 그래서 묻는다. 신선들이 모여 즐길 누각이 더는 모자라지 않게 누구는 청란을 앞세우고 누구는 백호를 뒤따르게 하여 길한 손님을 부르고 서왕모를 북해에서 맞아들이고 노자를 서관에서 청해드리며 별의 기술자를 불러 제목을 고르고 철을 눌러 기둥을 세우고 무지개를 엮어 다리를 놓고 거대한 자라로 섬을 떠받치게 하여 구슬기와는 비늘처럼 가지런하고 옥섬돌은 기러기 이처럼 줄서게 하고 주렴과 병풍과 향대와 경대를 찬란히 갖추어 마침내 잔치를 여니 술은 봉환의 골수처럼 쏟아지고 안주는 기린의 살처럼 실려오고 등불은 9갈래로 빛나고 과일은 바다의 그림자를 담아내는데도 오직 한 가지가 비었으니 대들보 올릴 축하글을 지을 사람. 그리하여 내가 붉은 종이를 펴고 붓을 들어 말의 샘을 끌어올려 두 대들보에 걸어두고 6방향을 부르노라. 동쪽으로 던져라. 새벽의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이게. 남쪽으로 던져라. 옥록가에 한가로운 웃음이 넘치게. 서쪽으로 던져라. 서왕모의 발걸음이 머물다 학을 타고 돌아가게. 북쪽으로 던져라. 바람과 구름과 비의 위엄이 하늘 끝까지 닿게. 위로 던져라. 꿈에서 깨어 별자로 도는 소리를 듣게. 아래로 던져라. 수정 같은 찬 기운과 원한 기와의 서리가 맺히게. 엎드려 바라건대 상냥한 뒤에는 기이한 꽃은 늙지 않고 옥풀은 늘 봄 같게 하시고 해와 달의 빛이 달아도 난세 수레를 몰고도 여전히 논일게 하시며 묻과 바다가 빛깔을 바꾸어도 바람 수레를 타고도 오히려 남아있게 하시어 은창으로는 아득한 세상을 굽어보고 구슬문으로는 3000년의 뽕밭 편함을 웃어보며 손으로는 하늘의 해와 별을 돌리고 몸으로는 9하늘의 바람과 이슬 속을 거닐게 하소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고전과 고증이었습니다.